18번째,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갈 겁니다.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리가 ADHD라고 부르는 거, 특정 학습장애, 특장애, 애착장애, 품행장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 품행장애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거기에 조금 더 얘기들을 첨부해서 볼게요. 특징 아셔야 돼요. 2번, 3번. 얘는 진단 기준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진단 기준들 알고 계시면서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진단 기준을 통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얘 역시 진단 기준. 왜 이 아이가 ADHD인지를 진단 기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공부하시면서, 자, 이 파트 경우에는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간호중재. 학교에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막 돌아다녀요. 얘일 가능성 되게 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어? 간호중재해 주는 것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의가 커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정 학습장애, 특장애, 애착장애 각각의 특징들을 보고요. 품행장애에서 우리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적장애입니다. 발달 단계 동안 발생하는 장애이다. 발달 단계 동안 인지적 기능의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적응 기능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인지적 기능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습 등의 결함이 있다는 것. 적응 기능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발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개념적, 사회적, 실제 수행 영역별로 기능 수준 저하 정도를 구분해서 중등도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기능의 저하의 원인과 심각성에 따라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경도 지적장애, 학습 문제가 드러나는 학령기에 이르러서야 장애를 발견해요. 정말 이 지적장애가 되게 가벼워서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연령에 비해서 읽기, 쓰기, 계산하기, 시간, 돈, 이런 지적인 능력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영역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단서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대화나 언어 사용, 사회적 판단, 감정 처리 등이 미숙해요. 자, 중등도 지적 장애입니다. 학년 전기에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렇지 않아요. 그 바로 전 시기에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학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제한적이다. 학년 전기부터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학년기에 오게 되면 그래, 그렇구나. 눈에 띄게 제한적이에요.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판단도 힘들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한동안 가르치면서 식사, 옷 입기, 배설, 위생관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조차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고도의 지적장애, 글, 숫자, 수량, 시간, 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두 단어 정도를 사용해서 말하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을 여기 지금 수준으로 말한다. 자기 관리에 모두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해 행동도 보이게 된다. 고도의 지적장애입니다. 자, 최고도 지적장애, 개념 습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운동 감각장애도 보이게 돼요. 상징적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단한 언어, 제스처만 알아들으며 가족이나 익숙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요. 신체적인 관리, 건강, 안전 측면에서 모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요. 모두 의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 이 부분 진단 기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례 속에서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 그것을 이 DSM-5에서 나오는 진단 기준에 맞춰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이고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 장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회적 상호작용 안 돼. 상동적 행동.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 범위의 제한을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것만 주증상으로 하는 발달성 장애입니다. 자, 진단 기준 첫 번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대화가 안 돼요. 흥미나 감정의 공유 안 된다니까요. 사회적 상호작용 안 된다고요. 시작 안 되고요. 반응 안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불안정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맞춤. 눈맞춤 안 돼요. 대표적으로 몸짓 언어,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 얼굴 표정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결핍.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눈 마주침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 발전, 유지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자폐, 자기 스스로에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다고요. 자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경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적응적 행동이 어려움, 상상 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를 사귀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관심이 결여되죠. 자, 두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나타냅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상동직적, 반복적인 운동적 동작, 물건 사용, 말하기. 단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적 문구를 사용하는 것. 돌아가는 바퀴를 하염없이 계속 보고 있으면서 계속 그걸 돌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의례적인 언어, 비언어적인 행동 양상. 동일성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분노 발작처럼 일어날 거예요. 동일성에 대한 고집.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기, 매일 같은 음식 먹기. 자,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고정된 흥미예요. 특이한 물체에 대해서 강한 애착,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고 고집스러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과소반응, 환경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이 있습니다. 통증, 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감심,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과도한 냄새 맡기, 물체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를 가지고 있죠.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학습된 전략에 의해서 증상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장애의 진단이나 심각성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교류의 장애와 제한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관심, 활동에 기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사회적 상호교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이며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리가 ADHD라고 부르죠. 주의력이 결핍된 특징, 그리고 과잉 행동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발생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됐다는 얘기, 과잉 행동 충동성, 과잉 행동이란 얘기, 이걸 보이는데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요. 가정, 학교, 사회 여러 기능에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의 집중을 잘 못해요. 막 산만해요. 그러면서 충동적인 데다가 과잉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능을 하기가 힘들죠. 진단 기준 무조건 기억이에요. 첫 번째, 주의력 결핍, 부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9개의 증상 중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 첫 번째,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놓치고 작업이 부정확할 거예요. 두 번째,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다. 주의 집중 안 되죠. 강의, 대화 또는 긴 글을 읽을 때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동안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하기 어렵다.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 말에 집중을 못하니까. 명백하게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자빌, 작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끝낼 만큼의 집중력이 없습니다. 시작은 해요. 빨리 주의를 잃고 쉽게 곁길,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내 주의가 다른 곳으로 빨리빨리 옮겨갑니다. 종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무언가를 체계화하려면 주의 집중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순차적인 과제를 처리하는데 어렵다.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하는데 어렵다.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작업,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마감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못할 것 같아요. 난 집중력이 없어요. 싫어하거나 저항합니다. 학업 또는 숙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보고서 준비하기, 서류 작성하기, 긴 서류 검토하기 이런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 뭐 있어요? 학습 과제, 연필, 책, 도구, 지갑 등등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리죠.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 물건을 챙길 만큼의 정신이 없습니다.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질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려요. 자비하기, 심부름하기, 전화 회답하기, 청소 지불하기, 약속 지키기, 일상적인 것조차 잊어버려요. 부주의하고 주의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다. 이번에는 과잉 행동 충동성이에요. 9개 증상 가운데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린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거예요. 종종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요. 자리를 이탈할 거예요. 교실이나 사무실 또는 업무 현장 자리를 지키는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합니다.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고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해요.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걸 못해요. 종종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워 풀린 자동차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음식적인이나 회의실에 장기간 앉아 있을 수 없고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만히 있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다스럽습니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해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질문을 다 들을 만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급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고 대화 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줄 서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합니다. 대화, 게임, 활동에 참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충동적이죠?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침해하거나 꿰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의 질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진단 기준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과 관련된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 분류하셔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간호종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극성 장애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성 장애 뭐랑 감별하라는 거예요? 조증과 감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충동적이고 주의가 결핍되어 있고 이 과잉 행동적인 이런 모습들이 조증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꼭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이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은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이에요.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그래서 아이가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아이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메틸페니데이트에서 기억할게요. 과잉 행동, 충동성, 기분 변동을 감소시키고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겁니다. 낮에 투여하게 되면 불면증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불면증, 그러니까 얘가 주의 집중을 향상시킨다는 걸 보니까 각성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각성을 통해서 이 약을 밤에 복용했을 때는 잠을 잘 못 잘 수 있다고요. 불면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침 식사와 함께 투약하고 오후와 취침 시에 간식을 먹으면 영양 섭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둘게요. 약물 복용이 학업 성취나 친구 사귀기를 증진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한 행동 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양육 지침이 이 장애를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일관성 있게 이 아이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일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관된 보상, 지속적인 칭찬, 타임 아웃, 언어적 질책, 긍정적,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점수 카드 등 행동 수정 원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치료 전략은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거예요. 역할극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표출시키고 망치놀이, 달리기, 지능놀이 등으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이 언어 표현을 잘 못하거나 어려울 때는 창의적 놀이가 유용합니다. 생각해봐요. 과잉 행동 아이예요. 근데 못하게끔 한다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답답함을 줄까요? 에너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힘들다고요.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놀이를 잘 설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간호중재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이 아이들은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행동은 충동적이고 과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받아들이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해도 괜찮은 행동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향상된 역할을 수행하자. 기대에 부응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강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조정하도록 한다. 항상 자극이 없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지침과 지시를 단순화시키자. 지금 이 아이들은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활동 그리고 긴 활동들을 잘 하지 못해요.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100% 집중시키면서 복잡한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요것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과제를 단계를 나눠서 아이들이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주고 일상의 구조화, 주의력이 떨어져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아동, 가족, 교육 지원. 부모의 느낌, 좌절감을 들어주고 함께 계획하고 지지하고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강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투약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접근에 대해 알려주면서 환자의 행동 교정과 칭찬을 조화롭게 제공하고 환자의 일상생활과 목표 행동을 구조화하고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호중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고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나눠서 어떤 과제물을 주고 일상생활을 구조화시키고 이러한 간호중재들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특정 학습장애예요. 학습이나 학업기술, 특히 읽기, 쓰기, 표현, 수학에서 특정한 문제를 보이는 장애를 얘기합니다. 자, IQ가 7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고 불충분한 교육 환경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못 배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IQ가 7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어야 한다. 학업 성취가 낮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기 쉽고 소외감이나 좌절감 등을 겪는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특정 학습 중에 읽기장애, 감각기능이나 지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정확하게 못하는 것, 쓰기, 다양한 철자법 오류를 보이는 것, 악필 상관없어요. 쓰는 것에 문제를 보이는 것, 수학장애, 계산의 수학적 절차, 숫자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인출하는 과정, 시공간적 기술, 이것과 관련된 인지 능력의 결함 때문에 숫자 의미도 모르고 수의 크기, 관계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수학적 개념이나 수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 수학장애. 자, 5번째 틱입니다. 틱.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이고 상동적인 움직임, 소리.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할 때, 피곤할 때, 목표로 하는 활동에서 조용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럴 수도 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 쳐다봐도 틱을 보일 수 있고 유전적 요인도 증상 표출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단순 운동 틱, 단순한 움직임, 눈을 깜빡거리는 거, 목을 경련하듯 움직이는 거, 얼굴을 찡그리는 거, 어깨를 으쓱거리는 거. 단순 음성 틱, 소리에 대한 헛기침, 꿀꿀거리기, 킁킁거리기, 콧바람 불기. 복합적 운동 틱, 이 단순 운동 틱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복합화되어 있어요. 얼굴 표정 짓기, 손짓하기, 만지기, 뛰어오르기, 냄새 맡기, 발 구르기처럼 복잡하고 마치 목적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복합적인 음성 틱, 얘가 소리를 내는 거라면 얘는 언어적 표현이 나와요. 단어, 구절에 대한 반복, 외설적인 단어, 욕. 그래서 옛날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을 하게 되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반복적인 소리, 동어, 반복증, 반영 언어 등이 있습니다. 자, 뚜렛입니다. 얘는요, 복합
위협적인 운동틱과 and 하나 이상의 음성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성 운동 또는 음성틱, 복합 단순 운동틱이나 복합 단순 음성틱이 얘나 1년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만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6번째, 애착장애예요. 자,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제대로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봐주는 양육자에게 억제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안정적인 애착 형성 못한 증상을 12개월 이상 보이게 됩니다. 자, 방임, 학대, 신체적, 정서적 돌봄이 적절하지 않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고 1차 양육자가 자주 바뀐 경우에도 계속 해당됩니다. 1차 양육자, 자, 양육자와 우리는 애착을 형성하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착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5세 이전이 시작되고요.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은 속상할 때 양육자에게서 위안을 얻지 못해요. 너무 슬프죠? 위로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됩니다. 타인에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정서 표현이 제한되어 있고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정, 슬픔,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착장애예요. 탈억제성 사회관계장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착장애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적절한 선별적 애착이 현저하게 결여돼서 우리는 나와 애착이 형성된 사람과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돈독한 정을,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별적 애착이 현저하게 결여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보일 거예요. 애착 대상을 고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낯선 사람에게조차 너무 과도하게 친밀함을 보이는 것. 병적 보살핌의 과거력이 있고요.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품행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규범을 위반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사람, 동물 괴롭힐 거예요. 불낼 거예요. 기물 파괴할 거예요. 도둑질할 거예요. 거짓말할 거예요. 무단결석 그리고 도주가 있습니다. 감정이입 없죠. 죄책감 없죠.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좌절감, 포용력이 없어 허세를 부리다가 자존심이 낮고 조심성도 없습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기 중재가 효과적이고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입니다. 예방이 효과적이죠. 약물 치료 거의 효과가 없지만 기분 변화가 많은 경우 리튬 사용할 수 있어요. 기분 안정제가 도움이 됩니다. 자, 적대적 반항장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포맹장애와 비슷한데 폭력은 보이지 않아요. 포맹장애는 폭력 이루어지잖아요. 권위자에게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논쟁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궂은 행동을 보여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자,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폭력까지 이루어지고 품행장애는 비슷하긴 하지만 폭력 보이지 않고 다만 적대적인 반응, 도전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간호중재, 폭력 감소와 치료 이행을 증진시키자. 환자의 공격이나 조정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수용할 수 없는 행동,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 치료 계획,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된다. 행동의 계약을 사용해야 한다.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자, 대처 기술과 자존감을 증진시켜주자. 이것들이 자존감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품행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은 아니더라도 청소년 자체에 대한 수용을 보여주고 일기 쓰도록 격려하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감시해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을 가르치고 연습하게 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킵니다. 나이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가리키고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강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환자 교육이나 가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 문제 해결 기술 가르치고 문제 해결책을 갖도록 하고 부모가 나이에 적합한 활동과 기대를 정하도록 돕고 명확하고 직접 의사소통하도록 도우면서 환자를 구출해내지 않도록 하고 효과적인 제한 설정을 하도록 하면서 부모가 적절한 훈육 전략을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문제시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 옳지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